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방침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 저녁 최고위에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악마화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의 부동산 감독원 설치 추진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응급진료 체계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과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발표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국의 관세체 인상 방침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응하는 것 하나가 네, 그것이 있고, 기본입니다. 비관세 장벽은 우리 측의 이행 조치 등에 대해서 성실히 협상하고 또 계획도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네. 이게 정부의 인식이고 한미 관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우리 통상본부장이 문전박대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외면하세요? 외면. 저희들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노력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한미 간에 지금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많은 대화의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전세 월세까지 상승시키고 있다며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투기 세력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26년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죠?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하게 종료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코스닥 구조 개편 방안 마련과 국가부채 관리 등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민주당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인용된 통계자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상의가 허구의 통계를 인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대한상의가 또 부자들이 탈한국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퍼뜨린 거 알고 계십니까? 황 의원은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완전히 허구의 통계적 수치를 인용했다며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하지만 이를 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법이 잘못 시행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박 의원은 대한상의 보고서에 대해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이후 국세청이 영장도 없이 수천 명 이민자의 개인 자산 정보를 열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오히려 교각 사루의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유튜브나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고객 응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부가통신 사업자는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는데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이 웹폼, 이런 식의 이메일 접수,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국내 사업자처럼 온라인 고객센터나 24시간 챗봇 서비스, 유선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중계권 분쟁으로 국민들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지상파 3사가 중계를 하지 않는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1964년 이후로 그 64년 올림픽 이후로 62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상에서 그 방송사 간의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주 제약적입니다. 과방위는 내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이어갑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재선위원 간담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합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잠시 후 열리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현 상황에서의 추진은 어렵다는 데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진정성에서 합당을 추진했지만 결국 갈등으로 귀결됐다는 점을 모두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는 것과 오늘 의원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최고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재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는데 합당 추진의 명분이 부족하고 시기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저녁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총론을 반영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을 통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도구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감독원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환율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윤 어게인 세력과 거리를 두면서 중도 확장에 나섰지만 계파 갈등은 더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한 정부 기조를 두고 시장 구조를 외면한 특정 집단 악마화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에 대해선 사생활을 침해하는 초강력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큽니다.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춘 것을 지적하면서 연기금이 환율 방어용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향한 내부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의 거리 두기를 통해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 세력만으로는 지방선거 승리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이어 장동혁 대표도 승리를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면서 우리는 미래의 아젠다를 훨씬 더 유능한 방식으로 던지는 것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장동혁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을 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친한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지 않았냐며 진정성 없는 정치적 위장이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갈등은 공천권 문제를 두고 한층 더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윤리위의 배현진 의원 징계 착수에 이어 지도부가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도록 당헌 개정 추진에도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도부는 선거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입장인 반면 친한계는 중도 확장을 명분으로 한 숙청 정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까지 공천 관련 논의 중단과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용이 최대의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던 행정통합특별법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공청회에서 야권의 비판의 목소리가 아주 높았습니다. 덩치만 커진 정부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주요 쟁점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 행정통합입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을 이 지방으로 넘기는 특례 조항이 이 당초 기대보다 3분의 1 이상 빠져 있다는 점을 놓고 여야 모두 이 정부안을 놓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요. 이 여당안이 제시하는 분권은 이 불충분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김태흠 충남지사는 연간 약 9조 원의 이 재정을 지원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이 권한이 항구적으로 이양이 돼야만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갖추게 된다며 졸속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대전 충남특별시의 경우 이 중앙정부로부터 이 10년간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한시적인 재정 지원만 받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은 넘겨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점도 우려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역 간의 형평성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전남 광주 통합법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대부분 의무로 규정된 반면 대전 충남 통합법에서는 대부분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이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 기존 법안에 최소한만 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로부터 이 386개의 특례 조항 중 110여 개의 조항이 부동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근데 정작 광역단체장들은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또 이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네, 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정부의 속도전에 대해서 이 주요 지자체장들은 주민투표나 이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졸속 추진이라면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야권 지자체장들은 재정지원금 몇 조 원에 유혹되어 성급히 합쳤다가 지역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선거용 이 에어볼론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인 수기가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장호 대전시장은 이 중앙 관료들의 권한 이양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지역 스스로의 독자 경영을 가로막는 희망 고문이라면서 신중론에 가세하는 모양새였는데요. 특히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에서는 부칙에 이 특별시장에 출마하는 이는 공직 사퇴 시한 90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특별법이 통과된 뒤 10일 이내에만 사퇴하면 되게 돼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청와대에 근무 중인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꽃가마 규칙이다라는 반발이 야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행정통합특별법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원하는 게 다르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이 6월 통합 완료 시나리오는 이해관계 조율이 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실상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 규제를 풀기로 한 배경에는 쿠팡이라는 거대 플랫폼 독주를 막아야 된다. 이런 위기감이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온라인에서만 풀어서 이 새벽 가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를 하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은 가능하도록 이 빗장을 푸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이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에 이 발을 좀 묶어 왔었지만 그 사이에 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쿠팡이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난해에만 해도 이 쿠팡 매출이 41조 원으로 마트 업계를 압도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는 이 규제가 오히려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이 형평성을 맞춰서 소비자의 후생도 높이겠다라는 이 궤도 수정을 선택한 겁니다. 이제 대형마트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기존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서 이 쿠팡이 하고 있는 로켓 배송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거대 플랫폼 독주의 폐해는 꼭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를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제 고민도 좀 많이 보입니다. 쿠팡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인프라 비용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쟁력 확보가 될 거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등 이 대형마트 3사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점포는 모두 670여 곳에 달합니다. 네. 이 가운데서 매장의 규모가 얼추되고 또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을 접수해서 제품을 선별해 배송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점포는 약 70%에 달하는 460여 곳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대형마트들은 이제 전국에 보유한 이 460여 개의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 물류 배송 구축에 드는 비용입니다. 쿠팡은 이미 수조 원을 들여서 전국에 100여 개의 대형 물류센터를 갖추고 이 규모의 경제를 완성한 상황이거든요. 이 대형마트들에게는 이 새벽 배송 전용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냉장과 냉동의 자동화 설비 구축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규제가 풀려도 당장 쿠팡을 견제하는 것은 역부족이다라는 회의론과 함께 오히려 무리하게 이 출혈 경쟁을 하는 것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역시 대형마트까지 새벽 배송에 가세하면 골목 상권이 정말 괴멸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허가하더라도 당장 이 대형 3사가 쿠팡의 대항마로서 등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원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에서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에 최대 1.3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이 소위 의결 없이 통과되자 야당은 막무가내식 상임위 운영이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충분히 찬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우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정일영, 안도걸, 허영, 김현정, 정진욱, 박지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강승규, 강명구, 박상웅, 박성훈 의원 등을 선임했습니다. 특위위원장은 정무위 소속 4선 김상훈 의원이, 간사는 재경희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맡습니다. 특위는 모두 16명이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13일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2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조사 및 처벌하기 위한 특별 사정기관 설치에 나섭니다.
이른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인데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서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의 조사, 수사, 제재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동시에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 접수와 처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특히 법원의 영장 없이도 자료 접근이 가능하고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내역, 대출 현황 등 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금융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저희 당은 일단은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및 재산 형성 내역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사생활 침해 등 위헌 소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부동산 빅브라더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대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기존 기관 운영과 제도만으로도 단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행정부 산하기관에 인지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한 설계입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고 정상적인 거래는 보호하되 반칙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한 점이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의원은 부동산 감독원의 과도한 권한에 대한 우려에 이렇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의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드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한도로만 정보를 요구하도록 법에 명시했습니다. 1년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민주당은 상반기 내 법안 처리를 완료한 후 오늘 11월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한다는 목표입니다. 권한 범위 등의 쟁점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윤 어게인 절연입니다. 우리 당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어게인 세력을 절연하지 않는다면 장동혁도 없다, 선거의 승리도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국민의힘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 세력과 거리를 두겠다고 밝힌 발언에 진위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 당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슬로건에서 오는 오해들, 이를테면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을 추구하는 당이냐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희 당이 천명한 것이 이제 이기는 변화, 이 두 단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현 지도부를 최대한 보고하면서 지금 윤 어게인 세력의 주문 그리고 당내에 있는 비판 이걸 또 어정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은 앞서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요구한 후 나온 지도부 차원의 첫 공식 발언이기도 했는데요. 장 대표 또한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을 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이기고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라라고가 아니라 장동혁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던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윤 어게인 세력을 이용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에 대한 진정성의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이기는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이라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감내할 수 있을지, 더불어 중도층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조국 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자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오늘 지도부가 심야 최고위를 열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합당 논의가 무산되는 건지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당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재선 의원들이 합당 중단 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님도 이제 재선 의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 자리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는지 먼저 좀 전해주실까요? 박수현 의원이나 또는 이제 같이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도도 했고, 네. 지금 합당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심야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대로 합당 무산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당내 그 계파 갈등을 비롯해서 향후 지방선거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합당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먼저 우리가 정권 1년 차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국정 과제, 특히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당 논의 자체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뭐 무조건 틀렸다 옳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 논쟁하는 그 과정이나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계속 지속하는 것이 생산적이지는 않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이 멈추고 추후에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별도로 설정해서 같이 협력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은 이후에 이제 또 지방선거 이후에도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뭐 특별히 뭐 개파 문제 이렇게만 논의하는 한이 없고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국정과제 운영을 위해서 또는 이제 민생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차분하게 의제 전환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최고위의 최종 결정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네. 경제 분야에 대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현재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신인 코스피 5천 위원회 때부터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코스피 5천 굉장히 빨리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에 앞으로의 그 전망을 두고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위원장으로서 코스피 5천 시대 이후의 한국 경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자본시장만 놓고 보면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다 해소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제 24년 말에 PBR이 0.9 정도였다가 이제 1.6 코스피 5천 시대에 1.6까지 올라왔는데 신흥국 평균 같으면 2.26 정도 됐었습니다.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4.01 정도 됐기 때문에 여전히 별도의 이제 제도 개선은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본시장만 가지고 이게 선반영 효과가 있지 실물 경제가 얼마나 변하고 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판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과가 나오겠지만 반도체 이외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이 방산이든 또는 이제 자동차 또는 2차 전지 또는 재생에너지 각 분야별로의 지금 성장을 위한 산업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응급진료 체계를 복구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국회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SNS를 통해서 잇따라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벌써 20여 차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투기를 막겠다면서 부동산 감독원
설치법을 이제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은 바로 이게 편가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멈추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것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모든 것을 법안화시키고 사법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이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수십 차례에 걸쳐서 빈번한 부동산 정책을 내고 그것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과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부동산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숲에서 마치 토끼몰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전 정권에 비교해서 지금이 더 강력하고 또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전에는 그냥 토끼몰이였다면 지금은 공포탄과 실탄을 같이 가지고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을 지켜보면 들고 있는 것보다 세금이 더 비싸도 그럴 수 있는지 보겠다. 그리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그리고 똑똑한 한 채 갈아타기조차 안 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듣기에는 정부와 대통령이 무언가 공포에 가까운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인식될 위험이 있거든요. 정책의 방향성이나 정부의 메시지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피부로 느끼실까 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고요. 또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과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주택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체가 있다면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다주택의 경우에도 또 전 월세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아주 일부의 특수한 악용 사례 때문에 다주택자 전체를 뭔가 굉장히 악한 것으로 치부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선 때 말씀하셨던 세금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너무 빠르게 한 번에 뒤집히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네.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도 아주 분주한 걸로 보이는데 인재영입 위원장이 임명이 되셨습니다. 네. 낡은 관행으로 그동안 망설이고 있던 숨은 스타를 발굴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최근에 그 인재 영입을 위해서 속도를 아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선거 전략이 있고 그리고 차별화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공천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게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공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낡은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장면들이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저희 당은 첫 번째는 조기 공천을 통해서 작은 정당으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과 동시에 그 투명성을 가하기 위해서 99만 원 공천 패키지 선거에 임할 때 너무 많은 돈이 들거나 불필요하게 정당에 내는 돈을 네. 완벽하게 없애기 위한 것 그리고 처음으로 도전하는 정치를 준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더 많은 준비하셨던 분들이 정치 입문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AI 선거 지원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네. 이번에는 내용적으로나 혹은 또 형식적으로나 새로운 선거 그리고 선거의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99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물론 뭐 필요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더 쓰시겠다 하시면 네. 뭐 당연히 그 이후에는 열려 있습니다만 적어도 개혁신당에서 시작하실 때 필요한 돈은 그게 전부입니다. 네네. 그 인재 발굴은 주로 이제 지원자를 통해서 발굴을 하시게 되나요? 네, 저희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천 과정과 심사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최종 심사 정도는 저희가 대면을 해서 뵙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점점 지선에 가까워올수록 지원자 규모가 점점 더 빠르게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번에 어떤 취지로 공천했는지는 나중에 지선 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는 25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토론에 나서기로 했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이 대표가 혼자 하고 또 전 씨는 부정선거론자 3명과 함께 1대3 토론이 1대4 토론인가요? 네, 그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 토론 관전 포인트는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개혁신당에서는 토론을 하는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당에서는 누군가와 토론을 하려면 속된 말로 어떠한 지위를 맞춰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런데 저희는 어떤 대상과 어떤 이슈로도 언제나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개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던질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조금 참 국민들 앞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무튼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난 그리고 알려진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하대를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사실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또 하나의 안타까운 부분은 부정선거 전문가를 모셔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정선거 전문가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전문가라는 용어가 참 많이 왜곡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다만 양측을 응원하는 국민들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토론자들이 앞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뒤에 많은 국민들께서 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이 토론을 지켜보고 또 함께 임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가 이번 토론의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용기 그리고 내 생각을 만일 틀렸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 이번 토론은 용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이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총 3,342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 인력 수급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가 됐는데요. 앞서 그 대한의사협회는 이 수급 추계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해왔는데 이번 그 정부의 발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의사협회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마저도 저는 사실 좀 포인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국가적인 계획을 그것도 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큰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과학적인 추계라는 것은 그 큰 그림이 전제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가지고 가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건보 재정의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 인력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보건 인력 전체를 어떻게 양성하고 교육할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전 정권, 현 정권에 이어지면서 모두 급하게 추진이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증원을 하겠다. 이미 발표가 오늘 5시에 갑자기 나왔죠.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오늘 오전과 낮까지도 복지부 내부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요. 의료계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추계위와 보정심 논의도 끝까지 어느 정도는 가려진 상황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계위에서는 이미 사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 정책 방향의 정당성 그리고 추계의 과학성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집행의 수월성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걱정이 되고요. 지금 24학번, 25학번이 이미 더블링이 되어서 의대 교육에 대한 굉장히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현황 파악조차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전 정권에서의 의대 정원 때 발생시켰던 부작용을 똑같이 노정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정권의 그런 그 방안에서 발전된 게 그럼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발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가 생각하기에 명분을 쌓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림들은 있었지만 그것이 과연 작동하는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과정이었을지는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드러나게 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을 좀 살펴보면 응급환자 이송 지원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응급환자의 이제 안전을 확보하고 또 응급의료 체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가장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우리가 응급 환자를 치료하거나 적어도 첫 번째 대면에서 진료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어디건 누구라도 병원이라는 곳과 의사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환자를 가장 빠르게 병원 간판 앞으로 이송하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지점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것이지 가장 빠르게 아무데나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중앙과 광역 응급 이송에 대한 상황실을 산하로서 만들어서 그것이 전체가 네트워크로 기능을 하면서 그 내부에서 이 환자를 어디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진료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해서 제대로 된 곳에 이송하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환자가 발견된 상황으로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병원 도착 전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처치를 초기에 받게 하는 것이 생존율과 후유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 이송 시간을 허비하게 하지 않고 그 과정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중앙 광역 응급 상황실의 교육의 기능을 추가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요즘 그 SNS를 보면은 흰 가운을 입고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홍보하는 그런 영상들 볼 수 있는데 이게 네. AI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어르신들 경우에는 진짜 이게 의사구나 하고서 믿고서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가짜 의료진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AI에 관한 법률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네.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술 발전의 변화에 발맞춰서 법안도 바뀌어야 하긴 네.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AI의 발전 속도보다는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현실에서의 불안이나 혼란이 더 크신 상황이고 그것이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영상입니다라는 문구만으로는 막을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AI로 생성한 의사처럼 보이는 어떠한 장면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되 이것은 기술의 발달이나 국민들의 어느 정도 인식 개선에 따라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신데 그 전에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국에서는 아이가 갑자기 새벽에 발병을 하거나 뭐 독감에 걸리거나 여러 가지 위급한 그런 상황일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또 현장에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뭐 담당 의사가 없다. 그래서 발길을 또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요즘은 사실 더 좋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제가 한 15년 전 정도의 진료를 했을 때는 정말 아무 곳이나 병원 간판이 보이면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숫자 자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지금보다 의사 전체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소아를 볼 수 있는 센터 자체가 귀해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었던 병도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전문화된 수련을 받은 의사의 수가 적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비해서 법적인 책임에 대해 서로가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방어적인 분위기가 생겼던 까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이송이 길어지고 병원 수배가 어려워지고 도착을 했을 때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기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 과정을 타개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향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으로 전국에 있는 어떤 소아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소아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를 지금은 빨리 찾아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곳에 빠르게 보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의사 양성을 통해서 과거처럼 전국에 소아 중증, 소아 응급, 소아 외상을 볼 수 있는 의사가 전반적으로 많아지면 이 혼란도 조금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벽에 아이가 굉장히 뭐 고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만으로는 위험하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왜냐하면 아이의 나이도 중요하고요. 아이의 증상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열이 난 기간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병원을 어떻게 수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네네. 이 설명의 영역이 필요하려면 대학병원 응급실만 존재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2차 병원의 응급실, 야간을 여는 병원, 그리고 1차 병원의 다음날 아침에 볼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든 지역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의료 전달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그 의료 전달 체계의 모든 스텝이 좀 붕괴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자세한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1차 병원, 그리고 1차 병원에서 좋지 않을 때 보낼 수 있는 2차 병원, 2차 병원에서 입원을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3차 병원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1차 의료 전담하는 지역의사로 모두를 해결하겠다. 혹은 중증외상센터 몇 곳을 만들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해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아플 때, 급할 때 어떤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 미리 좀 사전에 점검하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아응급의학과의 전문의로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이제 국회에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개혁신당에서 정책위 의장, 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바쁘게 또 중책을 맡고 계십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법안 그리고 의정 활동 목표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곧 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 몸담고 또 정책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개혁신당의 새로운 아젠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선을 통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 전달 드리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는 합니다. 네. 다만 에 관심되는 그런 의정 활동으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질병명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라던가. 그렇다면 그것은 발생한 이후에 그 병으로 진단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형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보건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으로는 아동건강기본법, 그래서 아동 청소년 전주기의 몸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까지 아우르는 아동건강기본법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질병이 아니라 노쇠의 전 과정을 대비하는 노쇠 예방법, 그리고 그 가운데를 아우르는 중청장년층을 위한 것이 비만법입니다. 이름이 비만법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비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의료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이 많은 우리나라 인종의 특수성, 그리고 이것이 관절이라든지 심혈관계 혹은 정신건강, 피부에 이르는 모든 영향을 보았을 때 네. 아동건강기본법, 비만법, 노쇠예방법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보건의료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리고 또 현실화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을 모시고 국내 여러 현안 그리고 응급의료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